저 아이를 며느리로 삼겠다.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벙어리 처녀를 보고 시어머니 윤 씨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하였고 딸은 펄쩍 뛰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드리겠다 하니 다들 노망이 든 것이냐 하였지요. 허나 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를 보았기 때문이었으니 말은 없어도 그 어떤 말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벙어리 색시송이가 시집에 들어온 날부터 조용하던 이 집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불어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좌수의 검은 손이 이 집안을 향해 뻗어오고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고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놀렸으나 정작 말 못하는 그 여인만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 윤 씨가 벙어리 며느리를 고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송이는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우물가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처녀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황씨 집 막내딸 송이였습니다. 18살이 되도록 혼처 하나 변변히 들어오지 않았고 그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었지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던 까닭이었습니다. 송이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안악들은 이래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는 시집은 갈 수 있겠어. 말도 못하는데. 송이는 그 말을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으니 귀는 멀쩡하였으나 그저 대꾸할 입이 없을 따름이었지요.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는 그 눈빛이 어찌나 고요하던지 오히려 수군거리던 안악들 쪽이 멋쩍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낯선 발걸음 하나가 황씨네 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니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고을 이씨 집안의 안주인 윤 씨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여인으로 마을에서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당해낼 자가 없다 하였지요. 그런 윤 씨가 황씨네 문 앞에 서서 대뜸 혼담을 꺼냈으니 황씨 내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구나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송이라 하였으니 말입니다. 벙어리를 며느리로 달라 하시는 겁니까? 황씨가 되물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이다. 바로 저 아이라야 하겠소. 황씨 내외는 어안이 벙벙하였으나 마다할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변변한 혼처 하나 없던 딸이었으니까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고 이씨 집안 쪽에도 금세 당도하였습니다. 아들 덕수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놓았고 시집간 딸 명화는 당장 달려와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말도 못하는 여자를 어디다 쓰려고. 윤 씨는 명화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답하였지요. 말이 많아서 집안 망한 곳이 어디 한두 군데더냐. 명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덕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윤 씨의 눈빛 앞에서 두 사람 모두 더 나아가지 못하였으니 그 눈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송이는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써서 내민 종이 한 장으로였습니다. 송이는 그 종이를 오래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그 눈빛만으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였으니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씩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송이는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았으니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해야 할 것을 알고 움직이는 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방 문틈으로 내다보던 윤 씨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였지요. 문제는 바깥에서 왔습니다. 우물가에 나선 송이 앞으로 마을 안악 셋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보았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이씨 집세아 씨, 시집살이는 할만하오? 송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지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안악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피웃음을 흘렸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살림은 어찌 꾸려가려고. 남편한테 할 말이 있으면 어쩌게 글을 써서 내미나. 한 안악이 낄낄거렸습니다. 나머지 둘도 따라 웃었습니다. 송이는 물동이를 이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웃음소리가 따라붙었으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나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송이는 잠깐 발을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 한쪽에 서서 눈을 감았다가 이내 다시 떴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덕수가 사랑방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소규모 포모 거래였는데 계산이 맞질 않아 이마에 땀이 맺힐 지경이었지요. 에이, 또 틀렸네. 어디서 어긋난 건지. 송이가 저녁 찻잔을 들고 사랑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으니 안을 들여다보니 덕수가 장부를 붙들고 낯빛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송이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서서 찻잔을 내려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덕수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당신이 뭘 하려고? 말을 채 잊기도 전에 송이의 붓이 움직였습니다. 장부에 한 줄을 짚고 잘못 기입된 수치를 가볍게 표시하더니 옆 종이에 바른 계산을 또렷이 써 내렸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러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덕수가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눈이 커졌습니다. 틀린 곳셋을 모두 집어낸 것이었습니다. 덕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어디서 배웠소? 송이는 대답 대신 붓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찻잔을 한 번 가리키더니 식기 전에 드시라는 뜻이었겠지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아내가 나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허나 집안이 조용히 굴러가는 것을 두고 볼 사람이 없었으니 며칠 뒤 명화가 다시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드나드는 발걸음이 잦아지더니 이번엔 시어머니 윤 씨만 따로 붙잡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뭘 아는지 아세요? 이씨 집 안주인이 벙어리를 며느리로 들였다고.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흉을 보는지 아시냐고요. 윤 씨는 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끊지도 않았습니다. 명화가 말을 다 쏟아내고 나서야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화야. 예, 어머니. 동네 사람들 입이 우리 밥을 먹여주더냐? 명화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흉을 보면 보라 하거라. 제 입으로 제 밥 먹는 사람들이 남 집 걱정할 겨를이 어디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동안 저 아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이 집 살림을 돌보고 있었느니라.
명화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윤 씨가 나직이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아직 멀었어. 무엇이 멀었다는 것인지 그것은 윤 씨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좌수 박진원이 이 씨 집안 쪽으로 처음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사차 들르는 모양새였으나 그 눈이 향하는 곳은 인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으니 이 씨 집 뒤편으로 이어지는 밭이었습니다. 송이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빨래를 걷던 송이의 시선이 대문 밖 박진원의 발길이 머문 곳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지요. 허나 그 눈빛만은 이미 무언가를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박진원이 마을 좌수 자리에 오른 것은 10여 년 전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허나 세월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알아채기 시작하였으니 박진원이 눈독 들인 땅치고 제 주인 손에 남아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빈 문서가 어디선가 나타나고 관가에 무슨 말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땅 문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였으니 박진원의 손이 관아 깊숙이 닿아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박진원이 이 씨 집안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정둘이 이웃집 노인 오서방을 마당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으니 박진원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감, 문서가 여기 있잖소.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뭘 억울하다는 게요. 오서방은 억울하다 하였습니다. 빌린 적도 없는 돈이요. 찍은 적도 없는 도장이라 하였지요. 허나 문서는 엄연히 존재하였고 거기엔 오서방의 이름과 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하였습니다. 나섰다가 자기 차례가 올까 두려운 것이었지요. 그 자리를 지나던 송이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빨랫감을 옆에 끼고 가던 길이었는데 박진원 쪽 사람이 들고 있는 문서를 바라보더니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눈이 문서 위를 훑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러나 놓치지 않게 송이는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나설 방법이 없었고 나선다 한들 벙어리 새색 씨의 몸짓을 알아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허나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았으니 무언가를 속으로 새기며 걷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송이는 빨랫감을 내려놓자마자 윤 씨를 찾았습니다. 소매를 조심스레 잡아당기더니 마당 한켠으로 이끌었습니다. 윤 씨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송이가 손짓으로 종이와 붓을 청하였습니다. 윤 씨가 잠시 송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붓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송이가 단번에 써 내렸습니다. 오서방 댁 문서 필체가 둘입니다. 날짜 부분만 다른 손입니다. 윤 씨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걸 보았단 말이냐. 지나치면서 송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지요.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잘 보았다. 허나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마라. 송이가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냐고? 윤 씨가 낮게 답하였습니다. 증거를 들고 나설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마을에 그럴 배짱 가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나섰다간 도리어 표적이 된다. 송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나 그날 밤 송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등잔 하나를 켜두고 낮에 눈으로 새긴 그 문서의 필체를 종이 위에 옮겨 적었습니다. 본 것을 잊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날짜 부분의 획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서 끌어내어 나머지 글씨와 얼마나 다른지를 나란히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옷고름 안에 간직하였습니다. 한편 덕수는 그날 저녁 마을에서 돌아오다 박진원과 마주쳤습니다. 박진원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서방, 요즘 살림은 좀 어떻소? 어머니께서 워낙 알뜰한 분이시니 걱정은 없겠지만은. 덕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하였습니다. 덕분에 그럭저럭 지냅니다. 그렇군. 그나저나 이 서방집 뒤밭 있잖소. 관리하기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좋은 방도를 하나 알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나 나눠봅시다. 서로 이득이 되는 일이오. 덕수는 그 자리에서 답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좋다는 것도 싫다는 것도 아니었으니 우유부단한 성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지요. 박진원은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빈틈이었으니까요. 덕수가 집으로 돌아와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꺼냈을 때 윤 씨의 낯빛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단 말이지. 예. 밭 이야기를 하던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 내가 나서지 마라. 내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덕수가 방으로 들어간 뒤 윤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낮에 송이가 써준 그 종이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필체가 둘입니다. 날짜 부분만 다른 손입니다. 윤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이미 보고 있었구나. 밖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당의 낙엽이 담장 쪽으로 몰렸습니다. 윤 씨는 일어나 창호지 문을 닫으며 송이의 방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진원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법이 없었으니 느긋하게 마을을 오가며 인사를 건네고 웃음을 흘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상대를 익혀가는 것이 박진원의 수법이었습니다. 덕수를 두어 번 더 마주치더니 이번엔 아예 이씨 집 대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인사차 왔노라 하였습니다. 윤 씨가 직접 나와 맞이하였습니다. 좌수 어른께서 이리 왕림하시니 과분합니다. 별 말씀을. 이웃끼리 지내는 것이지요. 안주인께서도 건강하시어 보기 좋습니다. 박진원의 눈이 잠깐 마당 안쪽을 훑었습니다. 그 눈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윤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박진원이 돌아갔습니다. 윤 씨는 대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마당 한켠에 송이가 서 있었습니다. 빨랫줄에 옷을 널다 멈춘 채 박진원이 나간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서로가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덕수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박진원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진원이 부른다 하였습니다. 덕수가 별 경계 없이 따라갔으니 성정이 워낙 순하고 의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원의 사랑방에 들어서자 이미 문서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서방 전에 밭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오. 이렇게 하면 이 서방도 이득이고
나도 이득이요. 보증 하나만 서주면 되는 일이요. 덕수는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내용이 복잡하였습니다. 한 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지요. 박진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보탰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덕수의 손이 슬며시 붓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송이였습니다. 덕수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박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송이가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덕수의 소매를 두 손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덕수가 당황하여 소매를 빼내려 하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어른 앞에서 이게 무슨 행동이요? 송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덕수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제발 이 문서에 도장 찍지 마십시오 말은 없었으나 그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덕수에게는 그 눈빛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박진원이 낮게 웃었습니다. 벙어리 새색시가 남편 일에 끼어드는 법이 어디 있소. 이 서방 그냥 두시오.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덕수가 소매를 확 빼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은 말도 못하면서 왜 사람 일에 끼어드는 거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던 순간 박진원만 웃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굳어버렸습니다. 손을 거두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덕수의 눈을 한 번 바라보았다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소리도 없이. 덕수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나 이미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박진원이 다시 붓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 서방. 어디까지 했더라. 덕수가 붓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윤 씨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박진원 집 쪽에서 나오는 덕수와 마주쳤습니다. 덕수의 낯빛이 이상하였습니다. 윤 씨가 멈추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덕수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 하나로 윤 씨는 이미 짐작을 끝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박진원이 문서를 내밀더냐? 덕수가 굳었습니다. 어머니,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윤 씨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고 단단하게 말하였습니다. 집에 가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덕수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박진원의 집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덕수는 송이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지요. 말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허나 덕수는 그 고요함이 그 어떤 울음소리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끝내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송이의 등잔불은 유독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송이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 삼킬 수 있는 것은 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수는 밥상 앞에 앉았으나 수저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송이는 밥상을 차리고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손길이었고 어제와 다름없는 자리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덕수가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윤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상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덕수가 일어서려는데 윤 씨가 불렀습니다. 덕수야, 오늘 어디 나가지 마라. 예. 덕수가 고개를 숙이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이는 상을 물리며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윤 씨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송이를 따라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송이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씨였습니다. 윤 씨가 부엌 문지방에 기대어 서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덕수 녀석이 한 말 들었느냐? 송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상하였겠구나. 송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가 그 눈을 마주 보다가 천천히 문지방을 넘어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낮은 나무 걸상에 앉더니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 그런 말을 들었느니라. 송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듣고 남편한테도 들었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들었다. 내가 쓸모없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왜 거기 끼어드느냐고. 윤 씨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부엌 안이 고요하였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내 남편은 관가설이었느니라. 성실하고 고든 사람이었지. 허나 입이 가벼운 동료 하나를 잘못 믿었다. 그 사람이 함부로 흘린 말 한마디가 윗사람 귀에 들어갔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송이가 설거지하던 손을 물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윤 씨 쪽으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나는 그때 배웠느니라. 그래서 나는 이 집안에 말 잘하는 며느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말을 지킬 줄 아는 며느리가 필요하였지. 송이가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울 것 같으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윤 씨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으니 윤 씨는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처음 너를 보았을 때 우물가에서 혼자 물을 깃고 있었지. 뒤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리는데 내가 돌아보더냐? 송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지. 그 눈이 그냥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눈 하나만 보고 결정하였느니라. 윤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송이 앞으로 다가와 처음으로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덕수 녀석은 아직 멀었다. 허나 그 아이도 언젠가는 보게 될 것이야. 내 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그날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상은 그대로였고 마당도 그대로였고 덕수는 여전히 아내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어색해하였습니다. 허나 윤 씨와 송이 사이에는 말 없이도 오가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윤 씨가 마당을 가로지르다 송이와 눈이 마주치면 한 번의 눈짓으로 오늘 하루 어떠하였는지가 전해졌습니다. 송이가 뭔가를 눈치채면 보태신 눈빛으로 먼저 윤 씨에게 알렸고 윤 씨는 그것을 받아 머릿속에서 풀어냈습니다. 둘이서 말 없는 대화를 나누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것을 보면서도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부쩍 가까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가까워진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 사랑방에 앉아 있다가 마당 쪽에서 윤 씨와 송이가
나란히 장독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윤 씨가 무언가를 가리키면 송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송이가 손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면 윤 씨가 알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덕수가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덕수가 송이의 방 앞에 섰습니다. 사흘 전 그 밤처럼 또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허나 이번엔 손을 들었습니다.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였습니다. 허나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송이가 등잔불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덕수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한 말은 잘못하였소. 송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지요. 그저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화가 난 것인지 괜찮다는 것인지 덕수는 읽지 못하였습니다. 아직은. 덕수가 고개를 들어 아내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었으나 더 꺼낼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송이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촛불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송이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덕수의 면전에서 그러나 소리 없이 천천히.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덕수가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올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나쁜 종류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처음으로 제대로 느끼기 시작한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렵 박진원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보증 문서를 손에 넣은 것으로 끝이 아니었으니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씨 집 뒤밭으로 가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고 박진원의 사람들이 하나둘 그 언저리를 기웃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송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장독대에 나갈 때, 빨래를 널 때, 나무를 다듬을 때 송이의 눈은 항상 담장 너머를 훑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눈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에 기대는 동안 송이는 눈으로만 세상을 읽어왔으니 남들이 흘려보내는 것들이 그 눈에는 전부 걸렸습니다. 그리고 송이는 매일 밤 그것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말 못하는 벙어리가 밤마다 쌓아가는 종이 뭉치 아직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그것이 이 집안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송이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들판은 텅 비었고 마을 사람들은 겨울 채비에 바빴습니다. 이씨 집안도 마찬가지였으니 송이는 새벽부터 김장 준비에 나섰고 윤 씨는 광에 쌓인 곡식을 점검하였습니다. 덕수는 포목 거래 마무리로 며칠째 인근 고을을 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집안과 다를 바 없는 늦가을이었습니다. 허나 송이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원 쪽 사람들이 이씨 집 뒤밭 언저리를 오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 번이더니 어느새 하루에 두세 번씩 그 근방을 지나쳤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척, 그냥 지나가는 척 허나 그 눈길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송이는 그날도 종이에 적었습니다. 박진원 쪽 머슴 둘, 오늘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뒷밭 앞을 지남. 지난 열흘간 총 16차례.
다 적고 나서 송이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접어 나머지 뭉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뭉치를 한번 눌렀습니다. 열을 치었습니다. 날짜와 시각과 사람의 수와 움직임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허나 때가 오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박진원이 관아 쪽으로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 씨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마을 장날에 아는 안악에게서 흘러들은 말이었으니 박진원이 고을 아전 하나와 자주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아전과 박진원이 손을 잡았다면 이것은 단순히 땅 문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 씨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송이를 찾았습니다. 송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윤 씨가 낮게 불렀습니다. 잠깐 나오너라. 둘이 광 옆 후미진 곳에 섰습니다. 윤 씨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박진원이 아전과 연을 대고 있다 하더라. 내가 적어둔 것 요즘도 계속하고 있느냐? 송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였다. 계속 적어라.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윤 씨가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덕수한테는 아직 아무 말 하지 마라. 송이가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냐고? 윤 씨가 답하였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 얼굴에 다 드러나. 알고 있으면 박진원 앞에서 티가 난다. 송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곧 흩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며칠 뒤였습니다. 명화가 다시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남편 쪽 인사를 핑계로 들어왔으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윤 씨와 단둘이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박좌수 어른이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씨 집 뒤밭을 공동으로 관리하면 양쪽 다 이득이라고. 어머니가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응하시면 좋겠다고요. 윤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진원이 너한테 직접 그런 말을 하더냐? 예. 친절하게 말씀하시던데요.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시다고 딸이 한번 말씀드려보라고. 명화야. 예. 박진원이 너를 통해 나를 움직이려 한 것이다. 명화가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데는 이유가 있느니라. 내가 이 집안 딸이기 때문이다. 너를 이용하면 내가 움직일 것이라 본 것이지. 명화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럼 저는 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저 그 사람 눈에 내가 쓸만해 보인 것이야. 그러니 앞으로 박진원이 말을 걸 거든 아무것도 듣지 마라. 듣지 않은 척이 아니라 진짜로 듣지 마라. 알겠느냐? 명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깃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패로 쓰일 뻔하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챈 눈이었습니다. 명화가 돌아간 뒤 윤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원이 명화에게까지 손을 뻗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갈래로 그물을 쳐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두를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가 인근 고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거래는 잘 마무리되었다 하였습니다. 밥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덕수가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아, 오는 길에 박좌수 어른 만났소. 닷새 뒤에 다시 한번 보자 하시던데요. 뒷바건으로 서로 이야기를 더 나눠보자고. 윤 씨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송이는 밥상 너머로 윤 씨를 보았습니다. 윤 씨가 송이의 눈을 잠깐 마주쳤다가 덕수 쪽으로 돌렸습니다. 덕수야, 닷새 뒤에 박진원을 만나지 마라. 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이야기만 들어보는 것인데. 그 사람 이야기는 들을수록 끌려 들어간다. 만나지 마라. 덕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말이라면 대체로 따르는 편이었으나 이번엔 이유를 모르니 납득이 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나가면 신뢰가 아닙니까? 신뢰보다 더한 것을 당하기 싫으면 나가지 마라. 덕수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그런 눈일 때는 더 밀어붙여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밥상이 끝났습니다. 덕수가 사랑방으로 들어가고 윤 씨가 안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마당에 혼자 남은 송이가 설거지 물을 버리러 나갔다가 담장 너머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박진원의 집 쪽으로 등불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느리고 조용하게. 송이는 그 등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오늘 본 것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밤이경 박진원 집 방향으로 등불 하나 이동. 걸음이 느리고 조심스러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걸음. 종이를 접어 뭉치에 올려놓았습니다. 뭉치가 제법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닷새 뒤 박진원이 움직였습니다. 덕수가 만남에 나타나지 않자 박진원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관아 쪽에서 포졸 둘이 이씨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덕수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윤 씨가 먼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포졸이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덕수 채무불이행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관하에 출두하라는 영이요. 윤 씨가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번 훑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보고 있던 송이의 두 손이 치마 앞을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박진원이 본격적으로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문서를 포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출두 날짜가 언제요? 모레 아침이요. 알겠소. 가보시오. 포졸들이 돌아갔습니다. 윤 씨가 대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마당에는 송이만 있었습니다. 덕수는 아직 사랑방에 있었으니 이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덕수한테는 내가 말하겠다. 너는 오늘 밤 내가 적어둔 것을 모두 꺼내어 순서대로 정리해 놓아라. 송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덕수에게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은 윤 씨였습니다. 덕수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서 위조라니요. 제가 뭘 위조했다는 겁니까? 박진원이 내 도장이 찍힌 보증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냐. 그것을 손보았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레 관아에 가거라. 피하면 더 크게 된다. 덕수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윤 씨가 그 모습을 보다가 단단히 말하였습니다. 덕수야, 지금 겁낼 시간이 없다. 내가 관아에서 흔들리면 박진원이 원하는 대로 된다. 무슨 말을 들어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딱 그것만 하여라.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덕수는 사랑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윤 씨는 안방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집 안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직 송이의 방에서만 등잔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그동안 적어온 종이들을 모두 꺼내 펼쳤습니다. 날짜 순으로 하나씩 펼쳐 읽으며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깨끗하게 옮겨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짜, 인물, 장소, 행동 흐트러짐 없이 빠짐없이. 보증 문서에 도장을 찍었던 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박진원의 사람들이 뒷밭을 오간 횟수도 밤에 움직인 등불의 기록도 전부 거기 있었습니다. 새벽 사경이 지날 무렵 송이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앞에 정리된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쯤 되는 두께였습니다. 송이는 그것을 반듯하게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모레 아침이 왔습니다. 덕수가 관아로 끌려가듯 나섰습니다. 윤 씨가 따라 나서려 하였으나 포졸이 막았습니다. 당사자만 출두하면 돼요. 어미가 아들 따라가는 것도 막을 셈이요? 관아 안으로는 안 돼요. 윤 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덕수가 돌아보았습니다. 윤 씨가 눈으로 말하였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덕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렸습니다. 포졸들과 덕수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윤 씨가 관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 문 앞까지 가보았으나 이미 박진원 쪽 사람이 안에 포진해 있다는 것을 문지기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밀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윤 씨가 관아 담장 밖에 서서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답답하였습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발이 묶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송이였습니다. 윤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너는 왜 따라왔느냐? 집에 있으라 하지 않았더냐? 송이가 품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윤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윤 씨가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읽어 내려가던 윤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날짜와 시각과 인물과 행동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증 문서가 작성된 날, 박진원의 사람들이 뒷밭을 오간 날, 밤에 등불이 움직인 날, 명화에게 말을 건넨 날까지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적어왔느냐? 송이가 손가락으로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가장 첫 장의 날짜였습니다. 박진원이 처음 이씨 집 대문 앞에 인사차 나타났던 그날이었습니다. 윤 씨가 말이 없었습니다. 올해 이윽고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사또를 만나야겠다. 그러나 사또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원이 이미 아전을 통해 손을 써두었으니 윤 씨가 관아 문 앞에서 면담을 청하였으나 번번이 막혔습니다. 오늘은 사또가 안 계신다. 오늘은 공무가 바쁘시다. 오늘은 외출 중이시다. 핑계는 매번 달랐으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덕수는 관아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죄인 취급은 아니었으나 집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박진원이 그렇게 시켜두었을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조급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지요. 조급해지면 청탁을 넣고 청탁을 넣으면 그것이 또 약점이 되는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윤 씨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틀째 아침 관아 쪽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박진원의 사람이었습니다. 좌수 어른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요. 이씨 집 뒤반 문서에 도장을 찍으시면 이덕수 건은 없었던 일로 해주시겠다고. 윤 씨가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서 전하시오. 없었던 일은 박진원이 먼저 만들었다고.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윤 씨가 안으로 들어와 송이를 불렀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송이가 눈으로 말하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또에게 직접 글을 올리는 것이다. 관아문을 통하지 않고 사또가 출타할 때를 노려 직접 손에 쥐어드리는 것이지. 허나 박진원 쪽 사람들 눈을 피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또가 받아주셔야 한다. 윤 씨가 말을 잇지 않고 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송이가 잠시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또가 내일 아침 일찍 순시를 나간다는 말을 들었다. 관아, 옆 샛길로 나온다 하더라. 송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밤새 글을 썼습니다. 기록을 정리한 뭉치와 함께 사또에게 올리는 글을 따로 적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덕수의 억울함을 적고 박진원이 이미 오서방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것까지 조리 있게 흐트러짐 없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송이가 일어나 단정히 옷을 여몄습니다. 종이 뭉치를 품에 안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윤 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송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송이가 몸을 돌려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관아 옆 샛길 앞에 닿았을 때 날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송이는 담장 그늘에 몸을 붙이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관아 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복 차림의 일행이 나왔습니다. 사또였습니다. 송이가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행하는 포졸이 즉시 가로막았습니다. 비켜라. 사또 날이 행차시다. 송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받쳐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졸이 밀어내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사또가 송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종이를 받쳐 든 젊은 여인 말 한마디 없이 그러나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담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송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지요. 그저 무릎을 꿇은 채 눈을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행하던 아전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벙어리인 듯하옵니다. 날이. 사또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었습니다. 두 줄, 세 줄 사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눈이 종이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송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적었느냐? 송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가 나머지 종이를 펼쳤습니다. 기록 뭉치였습니다. 날짜와 시각과 인물과 행동이 빼곡하게 그러나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한참 후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또가 송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아로 들어오너라. 수행 아전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허나 사또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송이가 일어나 그 뒤를 따랐습니다. 관아 안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아 대청에는 이미 박진원이 아전 둘을 옆에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 뒤로 송이가 들어서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허나 이내 입가에 엷은 웃음이 걸렸습니다. 벙어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눈이었습니다. 사또가 송이의 기록 뭉치를 펼쳤습니다. 박좌수, 이 기록에 따르면 귀하 쪽 사람들이 이씨 집 뒤밭을 열흘 동안 16차례 지나쳤다 하오. 할 말이 있소. 박진원이 여유롭게 답하였습니다. 날이 사람이 길을 지나다닌 것이 무슨 죄입니까? 더구나 그것을 적은 자가 누굽니까? 말도 못하는 벙어리 아닙니까? 사또가 송이를 보았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냐? 송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모두 정확하냐? 송이가 다시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올렸습니다. 오서방댁 문서 위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필체의 특징을 나란히 옮겨 적고 나린이 두 겹으로 찍힌 흔적을 세밀하게 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새기고 밤마다 복기하여 손으로 옮긴 것들이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덕수 건 보증 문서와 오서방 건 문서 모두 가져오너라. 박진원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두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사또가 송이의 기록과 나란히 놓고 한 줄씩 대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청안이 고요하였습니다. 박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정식 감정도 거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박좌수, 지금 내가 보고 있소. 박진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또가 나린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2번, 3번. 이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린이 두 겹이요. 각도가 다르고 잉크 농도도 다르오. 처음 찍힌 것은 이덕수의 것이 맞으나 그 위에 덧씌운 것은 같은 손이 아니오. 박진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날이,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 벙어리 여인이 제멋대로 끄적인 것을 가지고 오서방 건도 보겠소. 사또가 두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날짜 부분의 글씨 나머지 본문과 회계 굵기, 붓을 때는 방식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덮었습니다. 그때 박진원이 송이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내 인연 벙어리 주제에 감히. 송이가 박진원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고요하고 단단하던지 오히려 소리를 지른 박진원 쪽이 한 발 멈추었습니다. 송이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문서의 결정적인 날인 부분을 짚었습니다. 말 없이, 흔들림 없이, 박좌수. 사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소? 박진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또가 아전에게 명하였습니다. 박진원 오늘부로 포박하여 대기시키고 이덕수는 즉시 석방하라. 오서방 건은 다시 조사를 열겠다. 이게 무슨 벙어리 여인 하나가 끄적인 것으로 저를. 박진원의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습니다. 크고 다급하였습니다. 허나 포졸이 이미 양옆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말 한마디 없이, 소리 하나 없이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고하였다. 관할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가을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담장 밖에 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송이가 걸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송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송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가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으나 금세 거두어졌습니다. 수고하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였습니다. 말 없이. 덕수가 관아에서 풀려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포조리 문을 열어주었을 때 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보는 바깥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는데 문 앞에 윤 씨와 송이가 서 있었습니다. 덕수가 멈추었습니다. 윤 씨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다친 데는 없느냐? 없습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윤 씨를 보고 그 다음 송이를 보았습니다. 송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허나 덕수의 눈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묻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윤 씨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덕수가 나란히 걷다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누가 나를 꺼내준 겁니까? 윤 씨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답하였습니다. 내 옆에 걷고 있는 사람이다. 덕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송이가 그 옆에서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송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덕수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진원이 관아에 포박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오서방건 문서가 위조였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았던 자들은 뒷걸음질 쳤고 억울하게 당했던 자들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씨 집 벙어리 새아씨가 해냈다더라. 그 말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전에 우물가에서 비웃던 안악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송이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없어서 못난 사람이라 하였는데 말 없이 가장 많은 것을 해낸 사람이 바로 그였으니 할 말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명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송이를 찾았습니다. 송이가 장독대 옆에 있었습니다. 명화가 그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잘못하였소. 당신을 얕보고 어머니 뜻을 막으려 하고 박진원한테 이용당하면서도 몰랐소. 용서해 주시오. 송이가 명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라는 뜻이었습니다. 명화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눈이 벌겋게 달아 있었습니다. 송이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것도 아직 멀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윤 씨가 마루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조사가 열렸습니다. 박진원의 죄상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오서방건 문서 위조, 이덕수 보증 문서 변조, 그 밖에도 같은 수법으로 땅을 빼앗긴 집이 두 곳 더 나왔습니다. 박진원과 손잡았던 아전도 함께 치죄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박진원이 포졸에게 끌려 나올 때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래 눈을 감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야 눈을 뜬 것이었으니까요. 오서방이 관아 마당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땅 문서를 돌려받은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덕수가 사랑방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송이의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덕수가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조용하였습니다. 등잔 하나가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송이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덕수가 한참 뜸을 들이다 말하였습니다. 관아에 갇혀 있는 동안 자꾸 당신 생각이 났소. 송이가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말 못한다고 구박했던 날, 그때 당신 표정이 자꾸 떠올랐소. 그리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소. 덕수가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허나 그 말이 나오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송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송이가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천천히 써 내렸습니다. 덕수가 그 글을 받아 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그 글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허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그 방에 한동안 더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허나 이번에 말 없음은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수가 장에 다녀오겠다고 나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가다가 돌아보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같이 가겠소. 송이가 앞치마를 내려놓았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덕수가 걷다가 멈추더니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이가 잠깐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같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허나 늘 그래왔던 것과 달리. 윤 씨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덕수가 따라 들었습니다. 송이가 따라 들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밥상이 이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아침이었으니 마당에 얇게 쌓인 눈 위로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지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장독대를 살핀 송이의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안방문을 열고 그 발자국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미소였지요. 박진원 거는 그 사이 마무리되었으니 빼앗긴 땅들이 하나씩 제 주인에게 돌아갔고 함께 죄를 지은 아전은 파직되었습니다. 오서방이 땅을 돌려받던 날 이씨 집을 찾아와 대문 앞에서 절을 하였지요. 고맙소이다, 안주인. 우리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못하였는데. 영감, 고마운 사람은 내가 아니요. 윤 씨가 마당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부엌 앞에 송이가 서 있었지요. 오서방이 송이를 바라보다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 없이. 송이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말 없이. 두 사람의 인사가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 우물가에서 송이를 비웃던 안악들이 길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하였습니다. 사과를 건넨 사람은 없었으나 더 이상 수군거리는 사람도 없었지요. 송이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장독대를 살폈으니 전과 같은 손길이었고 전과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다만 그 걸음이 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덕수가 사랑방 문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윤 씨가 마을 어른 몇을 불러 작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서방도 왔고 마을 어른 몇이 왔지요. 술이 한 순배 돌고 나서 마을 어른 하나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씨 집 안주인 어쩌면 그런 며느리를 알아보셨소. 다들 벙어리라 흉을 봤는데 정작 가장 많은 것을 본 사람이 그였구려. 윤 씨가 잔을 내려놓으며 답하였지요. 말이 많은 집안은 망한다 하였소. 저 아이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아이였소이다. 자리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켠에 앉아있던 송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는 송이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허나 알고 있었습니다. 송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자리가 파한 뒤였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윤 씨와 송이만 마루에 남았습니다. 겨울밤이었으니 차가웠으나 바람은 없었고 눈이 마당에 고요하게 쌓여 있었지요. 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송이야. 송이가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겠느냐 싶다. 말 못하는 사람이 낯선 집에 혼자 들어온 것이니. 송이는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내가 이 집안에서 본 가장 단단한 것이었느니라. 송이가 소매 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윤 씨에게 건넸습니다. 윤 씨가 받아 펼쳤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저를 보아주셨기 때문이옵니다. 윤 씨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읽었지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젖었으나 닦지 않았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한참 후 나직이 말하였습니다. 잘 왔다, 이 집에.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덕수가 돌아오더니 송이를 불렀습니다. 잠깐 나와 보겠소. 마당으로 나서자 덕수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송이가 풀었더니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지금 꽂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정교한 것이었지요. 장에서 보았소.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덕수가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별것 아니요. 그냥 말을 끝맺지 못하였습니다. 송이가 그 비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덕수가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이었지요. 덕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마루에 앉아 있었으니 윤 씨가 가운데, 덕수와 송이가 양옆이었지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가끔 괜한 기침을 하였고, 윤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시선을 마당 쪽으로 거두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마당이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윤 씨가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없어도 이만하면 되었다. 송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귀가 멀쩡하였으니까요. 그러나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